예, 이어서 이 인도한테 적용하긴 좀 어렵다고 말씀하신 중간국 개념이 과연 파키스탄에는 어떻게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발표자를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세종연구소의 최윤정 박사님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의 최윤정입니다. 오늘 진짜 외교 전략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중간국 외교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파키스탄이라고 제가 이제 맡게 된 이 나라가 어떤 식으로 이 개념에 대입이 될 수가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하고 또 파키스탄이 그러면은 이 펼치는 외교 전략이 어떤 식의 함의를 가질지 같이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식 교수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그리고 이 세미나가 시작되는 모두에서 중간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맡은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분석하면서 제 나름대로 중간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제가 고민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중간국이라는 것은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돌하는 상이한 세력이 형성하는 일대의 세력은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제 연구에서는 어떤 이데올로지나 이런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권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세력권들이 형성하는 단층대에 위치하고 있고 단층대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정책적 선택의 압박에 직면하는 등 극심한 딜레마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칭합니다. 그렇다면 파키스탄은 중간국일까요? 아까 인도는 중간국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파키스탄은 중간국이고요. 중간국일 뿐만이 아니고 흔히 생각하는 미중과의 갈등 관계뿐만이 아니고 이슬람권과 힌두권 세력 간의 단층대에 위치하는 중간국. 미국이 사회주의와 어떤 맞서는 그 이념적 대립을 가졌을 때의 중간국. 미국이 이슬람 국단주의와 갈등을 빚는 그 상황에서의 중간국. 이렇게 해서 세력권의 접점에 위치한 대표적인 중간국이다라는 것이 제 그 발표에서의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정학적 중간국은 어떤 외교 전략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파키스탄의 외교 전략을 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좀 그려봤습니다. 지금 여기 세 가지 선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이슬람과 힌두의 단층대. 그것은 사실은 1947년 8월에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하면서 인도와 떨어지게 됐을 때 첫 번째 단층대가 활성화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이 전체 연구에서는 좀 앞서가서 제국주의라는 강한 세력, 그 세력이 어떤 식으로 여기 미쳤고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는가 사실 그 부분이 좀 여기 좀 들어갔던 첫 번째 이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 미국과 사회주의 단층대인데 구소련,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그게 이제 미국이 두 가지 세력과 각각이 싸우면서 파키스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 개입과 방치를 반복하는 그런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이슬람 극단주의, 아프가니스탄을 말하는 곳인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아프간과의 어떤 그런 그 세력 간 충돌 지대에서 파키스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요게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리 독립을 할 때 작은 지역인데요. 카슈미르라는 지역인데 어떻게 인도가 갖고 있는 힌두 그다음에 파키스탄의 무슬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분리 독립을 하면서 이 조그만 지역이 이렇게 나누게 돼서 이게 이제 사실은 두고두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벌이고 계속해서 어떤 갈등을 하는 이런 굉장히 아픈 이 지점이 되는데 그걸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연구 질문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 노선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지정학적인 어떤 이 위치에 따른 어떤 이런 단층대가 활성화될 때 어떤 식의 과정을 가졌는지.
그것들을 이제 각각 그 두 번째로 가면은 각각의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보려고 하고, 세 번째는 근데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은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었다. 파키스탄이 갖고 있는 국내 정치적인 동학, 강점 또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키스탄을 조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 이 부분을 제가 뭐 길게 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무슬림은요, 그러니까 1947년에 인도와 헤어지기 전까지 인도와 파키스탄은 하나의 나라였고, 그 이전에 영국이 들어오기 전까지 무슬림은 12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 인도와 대륙의 사실은 주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들어오면서 무슬림이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되고 우월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서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싶었던 욕구 하나, 그 다음에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었던 욕심 하나,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이렇게 믹스가 되면서 인도와 분리 독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리 독립 운동을 추진할 때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졌던 것이 바로 두 민족 이론입니다. 힌두인 인도와 우리는 같은 국가를 형성하면서 살 수 없다. 그러면서 타자와의 모순관계라는 것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분리 독립을 하게 된 이때의 정체성, 이것이 이제 향후 파키스탄의 국내 정치, 그다음에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개념을 통해서 파키스탄은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1947년에 독립할 때 사실은 이게 분리 독립이 결정된 것은 1947년 6월 3일인데요. 그 다음에 한 73일 정도밖에 시간을 갖지 못하고 서둘러 분리 독립이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실은 영국이 인도 아대륙을 지배할 때는 대부분의 행정 관료들, 80% 이상의 행정 관료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자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인도 쪽에 귀속이 되어 있었는데, 서둘러 분리 독립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파키스탄은 인도에 남겨둔 채로 진짜 빈털터리인 상태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딱 성립이 되었는데 자산, 행정력 이런 것들을 갖지 못했고, 이 서둘러 분리 독립하면서 인도는 한 그때 당시에 500여 개의 프린슬리 스테이츠, 토후국들이 각각 나는 어느 나라에 가겠다 이런 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아까 제가 이제 좀 전에 지도에서 보내드렸던 무슬림의 절대 다수인 카시미르가 쪼개지고 파키스탄의 영토로, 그러니까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이 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굉장히 이상하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서쪽에 있는 서파키스탄과 그 벵골주도 이제 영국이 쪼개가지고 동파키스탄, 그러니까 벵골의 동쪽, 이렇게 널리 퍼진 이런 것이 이제 파키스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 이후에 그럼 어떤 식으로 파키스탄의 국내 정치가 전개되느냐면, 가장 특징적인 것은 독립 직후부터 이 존재론적인 위협인 인도와 극심한 대립 상황을 지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립하자마자 1차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65년 2차 전쟁, 71년 3차 전쟁, 99년 4차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총 4번의 전쟁을 했는데요. 치욕스러운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모두 다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인도나 파키스탄이 공히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군부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그런 전통을 이제 습득을 하게 되었으나, 파키스탄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군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파키스탄을 통치하는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제가 이제 마지막 표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4차례의 군사 정권이 있었고, 중간에 이제 등장하는 그 민간 정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군부의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정부가 과연 있을 것인지, 예를 들면 샤리프 정도는 좀 군부의 이렇게 자율적인 그런 영향력을 좀 덜 가진 그런 정부였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 사실은 군부에 축출이 되고 뭐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것을 뭐 안타깝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인도라는 이런 자기의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를 무려 얼마나 책정을 하냐면 GDP의 20%를 국방부로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발전을 할래야 뭐 어디 돈이 나올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1989년에 핵실험을 하죠. 인도가 5월 11일에 핵실험을 하니까 며칠 있다가 파키스탄도 핵실험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10년 넘게 아주 극심한 또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는 이제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분열 독립하면서 무슬림이라는 이 아이디어가 지방에 있는 지방 세력들과 결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무슬림이 파키스탄이 독립을 하면 지방 정부에 우리가 자주권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지방 세력과 결탁을 한 상태에서 분리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 세력들은 분리 독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는 손을 맺어야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정부패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파키스탄이 아까 말씀드린 3차 전쟁, 1971년 전쟁에서 이제 패하게 됨으로써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를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파키스탄은 우리는 하나의 무슬림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런 정체성에 심각한 또 이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과정들을 쭉 놓고 보았을 때 파키스탄의 이 정치를 움직이는 핵심 요인이 무엇일까? 저는 한 3가지로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파키스탄을 분리 독립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파키스탄의 모든 것이 사실은 중심에 있는 이 이슬람, 그 다음에 파키스탄의 정체성의 정치, 이걸 제가 이제 파키스탄을 움직이는 첫 번째 힘으로 제가 여기 꼽아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지방 세력입니다. 이 지방 세력은 특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한 500여 개 그 토호국들이 각각의 다 이제 나름대로의 정부 였잖아요. 왕권이었는데 독립한 다음에는 주의 세력으로도 이 세력들이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정부가 나오더라도 그 어느 지방에 어느 토국에 뿌리를 두었느냐, 그게 다 연결이 돼서 파키스탄의 국내 정치에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력한 군부, 그리고 심지어는 군부가 통치하지 않고 민간 정권이 통치를 하더라도 이 군사 문화, 그다음에 이 군대식 권위주의, 이것이 파키스탄을 움직이는 이제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파키스탄의 이제 중간국 외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파키스탄의 그 외교를 그 3가지, 중간국의 3가지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단층대가 활성화되면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이미지의 중간국 외교입니다. 바로 이슬람권과 힌두권 사이에서의 종교성을 가진 이 종교적 중간국 외교인데요. 먼저 이 파키스탄 외교 정책에서 이슬람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슬람 국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슬람 국가로 발전하는 것, 이슬람권을 통합하는 것, 이것이 파키스탄 외교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제 사트라를 비롯해서 파키스탄의 그 외교부 장관들이 그 발표한 문서들을 이제 통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고, 가장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헌법 제40조는 파키스탄의 외교 정책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헌법 40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슬람 통합에 기반해서 이슬람 국가 간의 형제 관계를 유지며 강화하는 것이 파키스탄 외교 정책의 첫 번째 목표다. 그리고 파키스탄 외교부 역시 외교 정책의 5대 목표를 말하는데, 이 첫 번째는 이슬람 국가의 발전이고요. 이 세 번째는 이슬람이 대다수인데 아쉽게도 지금 인도에 떨구고 온 이 카시미르를 포함해서 국가의 안보와 지정학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슬람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슬람 외교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것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미국의 대사회주의권, 러시아, 중국과의 이 갈등, 투쟁 속에서 어떤 식의 중간국 외교를 가졌느냐 하는 것인데요. 파키스탄은 어느 한 편의 진영에 이념적으로 전혀 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처음에는 사실은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또는 방치, 이것에 따라서 전적으로 여기에 편승하는 그런 식의 외교 형태를 보이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실용적인 외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쓴 것을 보면 일단 이 지역에서 미국의 최대 전략적 이해가 무엇이었는가? 2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확장을 저지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2번에 해당하는 거고, 세 번째는 3번에 해당하는 건데, 이슬람 극단주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막고 친미 정부를 집권시키는 것, 이것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최대 전략적 이해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근데 미국이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과 방치를 계속 반복하면서 파키스탄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개입의 예는 일단 그 제국주의가 이제 다 없어졌을 때 새로
이제 우리 냉전기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파키스탄은 미국의 동맹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10년간 뭐 25억 달러 정도의 원조를 주고 계속해서 동맹국으로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갔다. 그 다음에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의 3번에 해당하죠. 또 다시 그동안에 이제 살짝 빠져 있다가 대규모 또 경제 원조를 제공하면서 다시 이 지역에 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방치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62년에 인도와 중국이 이제 싸우면서 이때 인도에 대한 지원을 엄청 하게 되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저지해야 되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의 지금 적국인 인도를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사실은 65년, 71년 두 차례 전쟁을 하면서 모두 다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망과 불신을 좀 갖게 되는데 오히려 전략적 측면에서는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중국이 가장 신뢰할 만한 우방국이 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파키스탄은 안보 그리고 경제적 혜택에 집중해서 이러한 이념과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안별로 파키스탄 역시 선택적 협력을 하는 것으로 외교 노선을 좀 바꾸게 되는데요. 이 시기별로 보는 것은 제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이 이제 1대1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파키스탄에 1대1로의 대표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키스탄 남부 과다르 항구를 개발하는 것. 두 번째는 그 파키스탄 영토를 이렇게 세로로 가로질러가지고 경제 회랑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무려 한 6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원조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니, 굉장히 이제 중국적으로 경사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를 보겠는데요. 이제 미국이 이슬람 극단주의와 대응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을 어떤 식으로 이용했고, 파키스탄은 여기에서 어떤 식의 외교적 스탠스를 가졌는지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아프간전에서 파키스탄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국내외 이슬람 종파 간의 갈등 그리고 인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안보적 요인으로 고려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요. 아프간전에서 원래 아프간이랑 공유하고 있다가 파슈툰 주를 이제 나누면서 일부가 파키스탄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이 파슈툰 주는 굉장히 파키스탄의 외교에 뭐 테러리스트로도 이렇게 좀 활약을 하고 그래서 안보적인 위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의 호위적인 정권이 등장했을 경우에 파키스탄이 아프간과 인도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미국까지 쌓여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그러니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친미 정권을 인도와 연합하여 세우는 것 이런 것들도 파키스탄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고려 사항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미국이 1979년에서 1989년 소련이 이제 아프간 침공을 했을 경우에 미국을 도와서 파키스탄은 전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으로 활용을 했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다시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에서 파키스탄의 역할을 요청했을 때 파키스탄은 전적으로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2011년에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있는 그런 곳을 알고 있음에도 말하지 않고 그래서 미국이 파키스탄이 비나토의 동맹국을 지위를 뭐 박탈하겠다 뭐 이런 식의 뭐 협박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아프가니스탄과의 그런 갈등이 지속되면서도 대화 채널은 꾸준히 작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그러니까 뭔가 또 실용적인 그런 관계 그런 외교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용 외교는 이제 주로 이슬람권과의 그런 협력이 되겠는데요. 외교의 목표는 경제 발전이고요. 여기 주로 아래에 제가 써놓은 프로젝트를 보면은 에너지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하기 위한 실용적 외교를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을 한번 표로 야심차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요. 지정학적 우리가 단층대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단층대가 활성화되었을 때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에 쓴 거기 때문에 활성화 여부를 제가 왼쪽에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시기 이것에 대응하여 파키스탄은 어떤 식의 외교 정책, 외교 노선을 펼쳤는가
이제 가운데 나와 있고요. 이것이 파키스탄 국내 정치의 동학과 연결된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국내 정치적 상황, 그러니까 어떤 뭐 민간 정권이었는지 군부였는지 또 여기 지금 보면은 각 그 정부별로 어떤 정당의 지거지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이 표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좀 너무 작아서 여기 담지를 못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의 그 저지를 제어하기 위해서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 이제 전적으로 파키스탄에 개입을 하면서 파키스탄이 미국과의 동맹을 다시 재개를 하는 것이 1979년에서 89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때 파키스탄의 정권을 보면요. 지아울 하크는 군부 정권이죠. 군부 정권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베나지르 부토가 들어왔는데 부토 역시 그 부토가 기반이 된 그 파키스탄 인민당 PPP는 마지막에는 또 미국 친미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사회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군부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군부의 이해관계는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 미국이 러시아랑 싸우는 이런 소련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폭적인 어떤 그런 군부의 지지를 얻고 이게 가능한 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 베나지르 부토 정부도 사실은 군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그 정부였기 때문에 정권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권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외교 노선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크게 단층대가 활성화된 것은 하나, 둘, 제가 세 개 정도 이렇게 여기 음영으로 보여드렸는데 단층대가 소극적으로 활성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가만히 보면 왼쪽에 있는 그 단층대와 우리 파키스탄의 외교 노선이 변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싱크로나이즈 되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파키스탄의 국내 정치적인 동학이 그 수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외부에 이끌려간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제가 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과정에서 파키스탄은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에는 첫 번째는 파키스탄이 갖고 있는 국력이 약하고 그 안보적 위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군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계속해서 파키스탄의 안보를 책임져줄 그 어떤 그 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태생적 한계, 그리고 이게 좀 적극적인 어떤 그런 외부 세력의 동조, 이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지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실은 여기에 2000년대 이후부터는요, 대미 동맹을 재개하더라도 굉장히 부분적으로 개입을 하고 신뢰 외교를 펼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그 나와즈 샤리프 3기가 펼쳐졌을 때는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인도랑도 외교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이 미국의 대아프간전에서도 어느 정도 파키스탄 입장을 좀 이렇게 견지를 하면서 독자적인 그런 외교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파키스탄의 외교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관계가 1차적으로는 핵심적인 강대국의 전략적 관심 그리고 개입 정도에 의해서 상당 부분 좌우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요인이 결합돼서 파키스탄식 외교 전략으로 나타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정체성의 정치가 파키스탄의 대외 정책을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했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는 특히 2013년, 2010년대부터는 실용주의에 기반해서 국제사회 연대를 추진하는 긍정적인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파키스탄 외교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이제 좀 몇 가지를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과의 관계, 특히 이제 미국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을 지어 본다면, 만약에 인도가 이제 아까 우리 김찬아 교수님이 미국을 전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쿼드의 하나의 핵심국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 당분간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엔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작년 11월에 인도에서 이 쿼드 4개국이요 처음으로 또 그 말리바르 해상훈련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인도가 과연 미국이 주도하는 이 쿼드,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전략에 어떤 식으로든 또 참여를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그런 거 가능성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을 지지하기로 입장을 표명한다. 그렇게 된다면 파키스탄은 중국을 지지하는 지금의 입장, 그러니까 중국의 동맹국으로서 더 입지를 강화하고 또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미국과는 가까워지기 어렵고 중립을 지키는 선택권 이 정도가 파키스탄이 할 수 있는 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미중 간 대립이 강화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하나의 전선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전선을 펼치는 것이 모습이 심화가 된다 그러면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중국의 동맹국이 되어야 되고 더욱이 파키스탄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동맹국으로서 CPEC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정치는 계속해서 발현이 될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세속주의 국가들과의 균형적 보호 관계를 추진하고 시아파 이란과 관계를 개선하는 등 이런 이슬람 통합 외교를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미친 함의 이런 것도 좀 제가 좀 더 봐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이 발표를 마친 다음에 숙제로 원고에는 좀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제가 지금 고민되는 부분은 파키스탄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의 정치라는 것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데올로기였고 파키스탄은 그게 종교였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분명한 한계들이 파키스탄 외교의 여러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게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현정 박사님. 발표해 주시는 과정에서 이 지정학적 단층대가 그 단순한 강대국에만 이제 그 강대국들의 충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념이나 다양한 그 세력권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또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그런 그 지정학적 단층대가 존재를 하지만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중간국의 외교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또 통시적인 그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내 주신 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발표였습니다. 최윤정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배구열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 배구열입니다. 네, 의미 있는 중간국 관련된 세미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텍스트를 제가 그 최현정 박사님께서 작성하신 거를 제가 봤고, 제가 드린 코멘트를 이미 많이 반영을, 그 사이, 하루 사이에 반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될지도 모르겠는데 간단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저번 세션에서 그랬고 아마 계속 나오는 문제인 것 같은데 중간국이나 아니 중간국 외교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론적인 틀이나 아니면 단단한 형태의 어떤 리터러처들이 있으면은 아마 이 논문 자체가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강대국이라고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아까 이제 벌써
우리 최은정 박사님께서 또 그 지도를 또 사용을 하셔서 잘 보여주셨듯이 강대국들의 파키스탄을 둘러싼 역학 구도를 시각화하는 작업이 있다면 독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다른 섹션, 다른 챕터들에서도 아마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코멘트를 크게는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일련의 외교 전략이 인도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도라는 것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제가 나중에도 적었지만, 인도가 그 파키스탄 존재 근거 자체를 위협하면서도 그 근거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파키스탄은 다른 중간국들,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동남아시아, 유라시아, 코카서스 지역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들과 상당히 구분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벨라루스라든지 이런 국가들에게는 아마도 러시아 같은 존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건 좀 다르죠. 또 적국이 아니라 또 약간 우호국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번 세션에 또 마찬가지였지만 인도가 강대국인지 중간국인지에 대한 그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국을 지정학적인 그런 간극이나 단층대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끼인 국가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이제 끼인 국가들, stuck in between이라고 표현을 저는 많이 하는데 그런 국가이면서도 강대국이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중간국이라고 표현하는 국가들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비교가 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게 강대국은 결국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인데요. 그러니까 인도를 중간국으로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인도가 이 파키스탄에겐 당연히 이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제가 조금 제시를 하고 우리 최현정 박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군부권위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중간국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그러니까 유닛 자체를 우리가 리얼리즘, 리버럴리즘도 많이 얘기를 개념에다가 중간국 개념에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닛이 자체가 이제 국가인데 이런 중간국가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국내 정치적인 것도 봐야 된다. 그래서 세컨 이미지, 월스가 얘기하는 세컨 이미지 리버스 같은 형태로 보게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자가 아주 잘 설명하셨듯이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군부권위주의 체제 또는 이제 군부 영향력 안에 견제를 받고 있는 유사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데 이 밀리터리 오소리티라는 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외교 전략을 갖다가 행에 수립하고 집행을 했는지가 좀 제일 이제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군부 자체의 존재 근거가 인도에 대한 예를 들면 영토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아니면 주권의 보호가 이제 가장 중요한 미얀마 케이스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핵을 보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간국 같은 경우는 핵을 보유하지 않았죠. 인도를 중간국으로 간주하신다면 당연히 이제 핵 보유국가 2개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간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핵이 되는 거고, 북한, 마찬가지로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핵을 보유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어떤 다른 중간국, 비핵 보유국과는 차별이 될까? 자, 그럼 이제 당연히 강대국과의 관계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달리 나타나겠죠. 그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중간국으로서 아까 파키스탄 역사적 발전 변화적 과정, 아까 표로도 이제 쭉 보여주셨는데 과정 아주 잘 서술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2020년대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역사적인 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2020년대에서 파키스탄의 대강대국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 그것이 좀 더 자세하게 서술되면은 훨씬 더 이제 함의가 커질 것 같고 1대1로, 그러니까 중국의 이따일로 관련된 거, 벨트로드 이니셔티브에 관련된 설명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에 대한 그런 미국이나 서구 국가들 인태 전략 또는 안보 하위단인 쿼드나 쿼드 플러스에 대한 파키스탄의 인식이나 대응이 어떨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태 전략이나 쿼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파키스탄에 별 입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짝 벗어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인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버커드 플러스까지도 가보려고 하는 영향을 느끼고 있죠. 예, 뭐 저번 세션의 발표자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과의 군사 동맹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파키스탄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최현정 교수, 박사님께서는 분명히 딱 이거 파키스탄의 선택지는 중국밖에 없습니다라고 딱 선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정말 그럴까? 네,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한국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이 한국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게 이 프로젝트의 또 하나의 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흔히들 인도와 한국을 비교할 때 파키스탄과 북한 존재를 이제 거론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정치성의 정치, 그러니까 이슬람 힌두 클리비지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었는데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그걸 주체 사상이나 뭐 이데올로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파악을 할 수가 있을지,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중거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교 전략 주요 시기 구분이죠. 아까 이제 제가 그 받았을 때는 제가 그 논문에서의 그 요소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시기별로 이렇게 쭉 구분을 더 세부적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표를 아주 잘 보여주셨던 것 같고 아주 큰 그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도 이렇게 그 칼럼들의 기준으로 쭉 이렇게 다 잡아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공국 외교의 특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면 기준이라고 말씀하신 이슬람권하고 힌두권에 있는 중간국, 그다음에 미국과 또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나 중국에 있는 중간국, 그다음에 미국과 극단적 이슬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잘 솔직히 이해가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는 중간국이라고 보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죠. 이 중간국의 그 정의가. 근데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중동 국가들을 강대국이라고 해서 중간국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걸로 해서 잘 이렇게 설득력을 높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국 이론 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마 이 프로젝트에서 이 파키스탄 파트가 파키스탄의 중간국 외교가 좀 더 잘 기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랑 터키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본문에선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뭐 이 국가들 자체도 또 어떻게 보면 중간국이고 중간국이 아닌 국가들이 거의 없죠. 그렇게 보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그 파키스탄, 인도의 대중동 외교 전략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고 그 기존에 무시되었던 것들이 사실인데, 이거에 맞서 당연히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잘 지적해 주셨듯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아주 깊은 관계, 또한 이제 터키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이제 상품이 가능하겠죠. 이런 더 다뤄진다면 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약간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분석 틀로 보면 중간국 한 국가하고 주변 강대국들 관계가 아니라, 거길 당연히 하죠. 기본인데 그 중간국들 간의 관계를 더 보시면은 아마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추구하고 계시는 중간국 외교라고 하는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열띤하게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의 채팅창에도 질문이 하나 올라 있는데요. 한양대 아태센터의 정세진 교수님께서 파키스탄이 이제 NPT 준수 등 핵과 관련되어져서 서방들이 제시하는 정책, 그리고 뭐 글로벌 농업 규범을 이제 준수하고 있다는 것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핵 보유가 파키스탄 대외 정책에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보태면 그런 핵 보유가 중간국으로서 파키스탄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플로어에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플로어에서 질문 하나 하고 나서 우리 김찬환 교수님도
이제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저기 페이지 10페이지에 그 아래 하단에 1971년 동파키스탄에 대한 인도의 개입과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지원과 유엔의 무능력에 동맹국들이 동참하지 못한 것은 파키스탄 지도자들에게 억지력을 위한 핵능력 개발의 필요성을 확신시켰다. 이 말이 우리 한반도에 아주 이렇게 적용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비핵화가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인데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이 힘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중국하고 북한하고 유엔사하고 미국하고 이제 전쟁 당사자이기 때문에 유엔과의 전쟁이 마치는 거로 해갖고 해결하는 그런 점을 더 이렇게 심도 있게들 연구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좀 생각이 들어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교수님의 또 네. 좋은 답변이 있으시면. 네, 고맙습니다. 네, 아마 파키스탄이 핵 억지력을 보유하게 된 과정이 북한이 핵 개발하는 과정과 같은 유사성 때문에 한반도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 같고요. 한환 교수님 질문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은정 박사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중간국 아까도 오전에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간국의 개념을 신범식 교수님께서 이 강대국 강대국 세력 간의 단층 사이에 끼인 세력 또는 끼인 국가를 중간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계신 파키스탄이 이슬람과 힌두권의 중간국이다. 또는 파키스탄이 미국과 사회주의의 중간국이다. 또 미국과 이슬람의 중간국이다. 이건 좀 적용이 좀 무리가 아닌가. 중간국이라기보다는 이런 세계 측면에서 이슬람과 힌두, 미국과 사회주의, 이슬람과 미국의 극단주의 어떻든 미국과 이슬람의 극단주의 이것은 중간국이라는 개념보다는 프론트라인이죠. 최전선이겠죠. 최전선. 파키스탄은 최전선. 그래서 핵도 마찬가지죠.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하면서 이게 파키스탄만의 핵이 아니고 이슬람의 핵이다, 무슬림의 핵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들은 어떤 끼인 세력이 아니고 최전선이에요. 최전선. 이런 측면에서 조금 중간국의 개념과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들 없으시면 최은정 박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 토론 사실 우리 배구열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토론문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기 주신 이런 질문들이 연구를 정말 굉장히 풍부하게 해줄 것 같아서 저 스스로 기대가 되고 제 숙제가 많아졌네요. 지금 일부 배구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제가 이제 오늘 발표에서도 다뤘고 앞으로 좀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 대로 제가 먼저 이렇게 역으로 거슬러 가면서 이제 간단히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면 먼저 우리 김철환 교수님 중간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실험적인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게 제 오늘 발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논문에 조금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제가 이제 애드하고 싶었냐면 중간국이라고 하면은 보통 수동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뭔가 자체적인 그냥 단순한 어떤 리액션을 하는 그런 중간국이 아니고 제가 어떤 그런
극단적인 이슬람과 힌두 사이의 중간국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우리 미국과 이 세력과의 중간국이라고 했을 때, 최전선에 있다 이 개념 먼저 맞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미디에이터로서 나름의 역할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파키스탄이 지향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그것을 저희 논문에 좀 담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사실 여기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그 표현을 쓴 게 뭐냐면, 뭐 지금 뭐 시아파, 수니파, 그다음에 세속주의 이슬람, 이 모든 이슬람과 그 고르게 형제 국가로 지내려고 하는 그런 파키스탄의 노력, 그런 부분들이 제가 굉장히 이제 높이 사고 있고, 파키스탄이 핵을 가짐으로써 사실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핵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좀 맏형 국가 같이 그런 어떤 위상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중간국을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조금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있고, 이 핵에 대해서 이제 여기 프로에 계신 선생님으로 백 교수님도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네, 파키스탄이 1974년에 이제 인도가 첫 번째 핵실험을 했고, 이제 98년에 핵실험 성공을 했죠. 근데 그 전까지, 계속해서 사실 끌려다니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도라는 그 존재가 갖고 있는 위협이 너무나 컸기 때문인데, 핵을 가진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파키스탄의 어떤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파키스탄 내부에서의 서술은 뭐냐면요. 원래부터 파키스탄이 이렇게 국방비에 GDP 20% 국방비에 쏟고 핵 개발하고 이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처음에 그 독립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헌들을 다 살펴보면은 파키스탄은 국제사회의 질서, 유엔을 비롯한 그런 어떤 유엔 헌장이라든지 이런 국제 정치 질서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이런 사회 안에서 파키스탄이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대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카슈미르 분쟁에서 유엔이 조정을 해준다고 맞지만 결국은 말만 하고 그냥 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도랑 전쟁을 했을 때 미국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결국은 핵을 갖게 된 건데요. 그러면 아까 우리 플로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베스트는 이런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규범, 질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사실은 베스트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저도 너무 동의를 하고, 네, 뭐 안타깝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배구열 교수님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사실은 제가 그 파워포인트 아래쪽에 한번 슬쩍 하고 설명 못 드린 부분이 뭐냐면, 사우디, 터키 이런 나름대로의 중간국들과 연대를 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은 파키스탄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보면요, 사우디 4번이나 국빈 방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슬람권에서의 그런 연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미디에이터로서의 파키스탄의 중간국 외교를 사실 또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프로젝트에서 발전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에 대한 함의,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좀 예민해서 다루지 않았는데, 분명히 뭐 주체사상, 뭐 이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내 논문에서는 조금 더 밝혔는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제가 이제 사실은 논문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파키스탄이 2020년 현재 시점에서의 파키스탄의 전략이, 이제 중국의 1대1로를 전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1대1로를 홍보하면서 사실은 이게 데드 트랩 디플로머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채무를 지게 만들고 중국이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것을 이제 뒤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쓴다. 그래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있지만, 그 와중에도 제일 잘하고 있는 그 베스트 프랙티스의 사례를 꼽고 있는 것이 파키스탄이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중국이 1대1로를 포함해서 모든 그런 협력에 있어서 대표적인 국가가 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우리 백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과 동맹으로 찰싹 붙어서 중국이 하는 모든 것에 100% 동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제가 조금 더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뭐 자유로운 항행,
그래서 인도태평양 해에서의 어떤 그 국제사회의 질서, 규범들을 지키고 옹호하는 쪽으로 이게 우리 내러티브를 발전시킨다고 그러면 파키스탄도 분명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외에 군부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제가 아까 이제 표에서는 많이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임란칸, PTI죠. 여기도 남부의 펀잡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군부는 68% 정도가 펀잡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형태의 안보를 중심으로 하고 권위적이고 자신감 있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펼치는 또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라는 것도 좀 제가 조금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논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좋은 코멘트 주신 것들, 네, 감사합니다. 잘 반영해서 더 연구를 디벨롭 시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토론들 해주시고 또 답변해 주셔서 또 많이 풀렸습니다. 그 중간국 개념과 관련되어진 이론적인 챕터는 저희가 북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장에서 중간국 개념과 뭐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서술은 보완을 해서 관련된 사례 연구들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이제 좀 짐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사례 연구들을 해주시면서 사실은 그 사례들이 어떤 이제 뭐 지정학적 중간국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는데, 구조적인 유사성이지만 그것 또한 각 지역별로 굉장히 상이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지역에 속한 중간국들도 유사한 환경 아래서 다른 전략들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런 차이가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크게 보면 지역 간의 비교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역 내의 국가들 사이에서 비교라고 하는 이중적인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그러나 어떤 분석의 개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중간국 개념을 들고 이렇게 씨름해주고 계신 여러 필진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관련해서 뭐 필요한 보완 조치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저의 연구를 잘 완결하고 또 여러 독자들께 결과물을 책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